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5월 26일입니다. 월요일이죠. 자, 며칠 안 있으면 내일 화, 수, 목요일, 금요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이 사전투표죠. 사전투표. 예, 그럼 시작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썩 내키하지는 않지만 좀 정치 공학적인 그런 부분 좀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또 최근에 갤럽 조사에서 여론조사에서 김문수와 이재명의 지지율 격차가 한 9%로 대폭 줄었다. 일주일 만에 급격하게 변화가 왔다. 그리고 이준석이 10% 정도 지지를 가지고 있다. 둘이 단일화를 하게 되면은 그냥 산술적인 합의 이재명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의도적으로 좀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세상은 항상 그런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증거는 없지만 어떤 방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봅니다. 자, 그와 또 더불어서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고 자료를 통해서 또 3년 전에 그때 윤석이 당선되고 제가 지리산 여행 갔을 때 어떤 그 당시에 심상 그리고 그 이후 계속 그런 말씀을 꾸준히 드려왔습니다. 윤석열이 임기를 채우지 못할 것 같다는 입장을.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은 엄청나게 빠른데 돌변을 하고 있는데 회오리가 치고 있는데 그걸 막아서는 입장이거든요. 그것도 급격하게 반대 방향으로 세상의 흐름을 이겨낼 수는 없다. 그래서 뭔가 큰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것 같고 그는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려 왔었는데 결국 그대로 좀 됐고요. 지금도 계속 제가 이제 대선 국면을 맞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몇 시간의 불장난 같았던 그런 계엄으로서 윤석열이라는 불씨가 제거가 된 것이냐, 우리가 큰 흐름과 부딪히면서 생겨나는 그 파열음이 그 정도로 가지고 충족이 되겠느냐, 그거 아닌 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일말의 불안감에 대한 긴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게 관련된 말씀 쭉 드려왔으니까 오늘 그 말씀 드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였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막 났어요. 예. 이준석은 단일화 가능성이 0%다. 그리고 이재명은 결국은 단일화 할 거다. 그리고 민주당 쪽에서 보면은 몇 주 전에 여론조사에 비해서는 선거판이 다가올수록 결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격차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과거의 여론조사의 패턴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느냐, 큰 사단이 나기 전에 그렇지는 또 않다. 예, 선거 몇 주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가 흐름대로 간다, 이런 건 또 동시에 있는 것이죠. 자, 오른쪽 중앙일보 보면은 지지율 10%, 이준석이 갖고 있는 그 지지율이 단일화된다 하면은 지금 여기서는 김문수로 단일화를 된다는 걸 기본 전제를 하고 있어요. 거기로 다 갈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좀 있는 것이고, 여기 보면 이제 왼쪽 밑에 있는 게 이재명이 49%, 김문수 30%. 요거는 여론조사 꽃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예, 그것은 제가 보질 않아요. 네, 제가 여러 개 정치 관련된 것들은 거의 다 대부분 차단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싫어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해놓는 겁니다. 이런 거죠. 어느 산이 좋아, 바다가 좋아 이런데 그래서 김어준이 산으로 가는 게 좋아, 저는 바다가 좋아, 이렇게 그런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도 산을 가고 싶은데 산을 올라가는 경로를 등산로를 선택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 정도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침 관련해서 이게 중요한 사안이니까 과거에 꽃의 여론조사는 이렇게 회원제로 해서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거 좀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 대선판이 다가오니까 다른 데서 실어나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됐습니다. 자, 그에 관련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한국 갤럽의 조사인데, 예.
이게 쭉 보시다시피 한 주 만에 이게 이제 2차 뭐라고 할까 토론회 이후에 51%이던 이재명의 지지율 45% 6% 감소를 하고 29%였던 김문수의 지지율 7% 상승해서 36%가 됐다. 45대 36 한 자리 숫자가 됐다. 이 기사를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좀 이따 소개드리겠지만 꽃의 조사나 3,000명이 하면 대규모거든요. 이건 1,000명이란 말이에요. 꽃도 1,000명이고 KBS 조사 같은 것은 전혀 결과가 이거랑 다른데도 그것은 언론을 타지를 못했다. 뭐 아시다시피 언론의 지형이라는 것이 그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일선 기자들은 전혀 반대죠. 랑은. 자,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준석이 10%가 된 건데 제목이 적은 것처럼 과연 단일화가 될까? 제가 봐서는 안 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특히 홍준표의 행보를 봤을 때. 많은 걸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여기서 벗어나서 난타전에서 벗어나서 제가 다른 이제 정치 논평 같은 걸 다 차단시켜 놓고 그게 뭐 어떤 성향을 가지든지 간에 아까 김어준 말씀드렸지만 안 보는 이유는 그런 거에 어떤 단점이 뭐냐면 자꾸 보다 보면은 그게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큰 흐름을 보는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보통 사람으로서 정치라는 것은 굵직굵직한 현안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큰 흐름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이 결과는 별다른 큰 영향, 이렇게 선거판이 휘청일 정도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걸 큰 이슈가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자, 그리고 홍준표 행동이 이 모든 데이터를 그냥 밟아버린다. 자, 갤럽이나 지금 또 뭐죠? 리얼미터. 이런 사람들이 어떤 편향성을 계속 보여줘 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제 윤석열 국정 지지율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그 모닝 컨설트 자료를 인용을 했고 그게 더 정확하다라는 확신은 있었고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금 김어준이 하는 여론조사 꽃 같은 게 움직일 공간이 생긴 겁니다. 왜? 본인들이 기득권으로서 기득권을 유지할 만한 신뢰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도 크게 흥분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런 중요한 결과물에 대해서 흥분하지가 않는다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김어준 쪽에서 지적하는 내용인데 이게 저도 이 데이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다 공표되는 자료인데 언론에서 인용을 안 하는 따름이죠. 이게 보면은 1,000명을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보면 보수가 349명이고 진보가 234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보면 가중 적용 사례 이래가지고 이제 그것이 뭐 너무 편차가 컸을 때는 거기다가 이제 가중치를 곱하죠. 뭐 예를 들어서 1.1 이상 곱할 수도 있고 1 이하로 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대로 그냥 사용됐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진보가 35%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리고 죄송합니다. 보수가 35%고 진보는 23%라는 거예요. 보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도 없기 때문에 애매하긴 해요. 그런데 여태까지의 갤럽에서 조사했을 때 다 이런 평균치가 나왔었느냐, 이걸 한번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꽃의 이야기로는 꽃이 이런 거 같은 조사를 했을 때 최근에 뒤에 데이터 보여드립니다. 보수가 27%, 진보가 24%로 반영됐다. 보수가 3% 많은 걸로 채집이 됐다. 자, 그러면 그거의 평균점이 어디냐? 진보하고 보수가 퍼센티지가 같을까? 그건 단정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걸 어떤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단정할 수 있으면은 이제 가중 적용을 할 때 그것을 곱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보수가 과채집됐으니까 이것은 1 이하로 예를 들어서 0.7, 0.6을 곱해야 되는 것이고, 또는 진보가 너무 적게 표집이 됐으면 1.3, 뭐 1.4 이렇게 곱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 이게 일반적이냐? 김어준의 꽃에서 한 24%대 27%가 맞느냐? 아니면 이것처럼 24%인데 35%가 맞느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많이 표집된 게 맞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네. 자, 그래서 그러면 갑자기 이 퍼센티지가 이렇게 올랐을 때 그것을 유심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언론도 알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한테 이야기 안 해줘서 그렇지. 대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알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크게 흥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거가 또 이제 비슷한 자료인데 KBS가 조사를 3,000명을 했고 여기는 좀 전처럼 뭐 성향에 대한 분석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절대적으로 3,000명이나 조사했다는 것은 샘플링이 3배나 많이 된 거잖아요. 3배나. 그래서 신뢰도 자체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00명에서 하다 보면은 37%, 한쪽에서는 35%, 저쪽은 24%인데 그런 퍼센티지가 실제 3배나 많기 때문에 실제 진보와 보수의 분배 비율에 상당히 가까웠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숫자가 많잖아요. 자동차도 토크가 보면 100이라니 깡패거든요. 여기도 보면 꽃도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표집 수가 많으면 깡패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당연히 돈이 3배 이상 많이 들죠. 네, 조사하는데. 자, 그러기에 3,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이 49%, 김문수가 34%. 이게 표준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론의 부각을 받지 못했어요. 네, 저는 이게 현실에 지금 가장 가깝다고 보고 이 정도면 큰 격차라고 봅니다. 이준석 8%, 보태도 42%가 밖에 안 돼요. 김문수로 간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게 지금 봐서는 한 50%도 안 가는 것 같거든요. 김문수한테. 왜냐하면 20대 남성, 30대 남성, 여성도 아니고 남성, 요 층이 이준석을 지지를 많이 하거든요. 그들이 이준석이 사라지면 김문수를 지지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지금. 자, 이론조사 꼬치를 보면은 좀 전에 이제 그거랑 상당히 비슷해요. 예, KBS 조사랑 이재명 50%, 김문수는 좀 더 많이 나와서 30%, 좀 적게 나와서 30%. 이게 지금 한 18% 정도 차이가 나죠. 이준석은 9.6%. 자, 이들은 합의 100이 아니고 여기서 기권을 하거나 또 의사 표명을 안 했던 많은 사람들이 중에서 사실 투표장에 올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이. 그래서 실제 투표 이 정도 이렇게 이 결과가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은 실제 투표에서는 이재명이나 각 후보가 조금씩 퍼센티지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 이 정도 결과가 지금 현실이다. 이거랑 KBS 뉴스랑 비슷하고 통계적인 용어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갤럽의 조사는 통계 영어 용어로 아웃라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거다. 이런 통계 조사를 그냥 자연스럽게 한 100번쯤 한다고 했을 때 약 2-3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다. 예, 근데 그걸 이 절묘한 시점에 왜 그런 데이터가 나왔을까? 예, 의도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정도로 뭐 지지율 것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면은 여론조사 꽃에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김문수로 이준석이 단일화가 되면은 이 결론이 3%대 36%가 돼, 35.5%가 돼요. 예, 즉 이것은 이준석 표의 절반이 이재명한테 가고 이제 이준석이 이제 포기를 하면은 절반은 김문수한테 간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게 현재 현실인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압도적인 차이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보니까 뭐 국무회의 관련해서 CCTV가 경찰에서 확보됐고 한덕수와 이상민 그리고 최상목이 했던 이야기하고 진술이 안 맞는다. 언제 나타났다 이런 부분이겠죠. 언제 그런 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불러서 조사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자, 윤석열이 엄청나게 초조해질 수 있다. 모든 것들이 자기 악위에서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운명으로 생각하고 포기하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바가 있고, 일단 부정선거로 불을 지피려는 그런 모습들이 강하게 보이고 있으니까 그 점은 항상 신경을 쓰고 조심을 해야 된다. 막무가내로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이제 갤럽의 이런 조사를 바로 갈아엎는 게 이런 홍준표의 언급입니다. 하와이가 있다고 그러나요? 네. 김문수의 단일화 구애, 홍준표는 이준석 지지.
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이준석에 투표하는 것은 사표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투자를다. 이준석에 투표하라는 겁니다. 믿는 대로, 좋아하는 대로. 제가 그래서 저도 제목을 하나 뽑아봤습니다. 자, 정계 은퇴를 한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경선에서 지고 나서 제가 봐서는 뻥이다. 이 의도가 지금 드러나 있다. 저기 홍준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좀 전에 쭉 데이터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국민의힘은 필패다 이렇게 보는 거고, 소위 제가 그런 단어는 좋아하지 않지만 공학적으로 너무 느껴져서 보수 진영이 재편된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사라질 것이고 민주당이 분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말씀을 제 예상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홍준표가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징검다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국민의힘의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김문수가 당권을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지고 나서 아니죠. 그러면 보수가 이제 와해가 되는데 이준석은 전체를 받아낼 만큼의 그릇이 안 돼요. 앞으로 더 그릇이 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전혀 아니오시다거든요. 되게 트렌디한 거죠. 20, 30대한테 반짝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에 어른으로서 들어가겠다. 이러면은 지금 이번 선거가 끝나면 아마 결과도 대충 보면은 대구 경북의 자민련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커요. 대구 자민련에 강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구시장까지 했던 홍준표가 그 무참한 국민의힘의 실패를 발판 삼아 이준석의 당에 힘을 몰아준다 하면 전혀 다른 게임이 되고 홍준표가 이준석의 당에 들어가면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계 은퇴는 뻥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한테 투표하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제가 그렇게 봅니다. 자,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은 몰락하겠죠. 몰락이 빨라지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당이 살아남을 것이냐? 그냥 대구 경북 자민련입니다. 그거 제가 말씀드렸죠. 단계적으로 사라지는 과정에서 잠깐 등장하는 그런 당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지금 당권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이 요즘 말을 험하게 하고 다녀요. 과거의 패턴을 벗어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영화 보고 김건희 여사는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 그 정광훈 목사 이야기하죠. 교회 세력 등 극우 유튜브 세력과 확실하게 선을 꺼야 된다. 그럴 거면 국민의힘 탈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라며 나를 세웠다. 저는 이거 보고 느끼는 게 두 가지가 느껴지거든요. 첫 번째는 일단 한동훈이 정치적 경험이 좀 얕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치 공학적인 경험에서 말입니다. 홍준표처럼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홍준표가 선수를 날린 거죠. 예, 이게는 이 당의 것을 주워 먹겠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이 대선에 패배하고 나서. 예. 그런데 홍준표는 저쪽 가서 저쪽을 지원하는 겁니다. 왜? 한동훈이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높겠습니까? 홍준표가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높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도 나름대로 저기 어디야? 경산인가? 거기가 뭐 자기 조상이 거기 살았을 때나 그런 기억이 납니다만은 거기서 약간 기반 다직을 했던 부분도 있어요. 한동훈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한동훈은 낙동과 오래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위기감이 좀 보이고 경험이 좀 없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고, 두 번째는 윤석열이 계엄의 밤에 한동훈을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구나. 왜냐, 한동훈이 저는 이렇게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깐족되지 않고. 네. 그런데 타이밍과 방식을 잘못 잡았다. 네, 정치적으로 어리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네. 결국 홍준표한테 당한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지난 20대 대선의 결과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던 그 시점, 2022년 3월입니다. 예,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이제 빨간색이 이제 윤석열이 이긴 곳입니다. 서울도 이겼죠. 서울 이기고, 경기도에서 살짝 지고, 윤석열이, 전라남북도 제주도에서 졌습니다. 자, 지금 홍준표의 메시지가 전하는 바는 지금 빨간색이 아주 핏빛으로 짙은 대구 경북 저기에서만 이길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예, 강원도 어찌할지 모르겠습니다. 강원도 인구 자체가 별로 안 되니까. 자, 그러면 국민의힘이 저 지역의 나눠먹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패배한 국민의힘과
지금 이준석이 있는데 거기에 홍준표가 그쪽을 당겨준다. 한동훈이 비빌 데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힘의 몰락이 가속화될 것이다. 일단 대구 경북 자민련은 이준석과 홍준표가 가져갈 가능성이 크지만 오래가지는 못한다. 결국은 민주당이 분화한다. 그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겠지요. 남북 문제 특히 국제정세가 바로 반영이 될 거니까 이제는 또 그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내란 수사가 제대로 되겠죠. 특검 같은 게 하면서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와야 될 것입니다. 완전히. 자, 그래서 지금 한동훈은 되게 어떤 원한이 많은데 윤석열한테 그리고 국민의힘한테도 지금 번지를 잘못 골랐고 주소를 잘못 골랐고 그것이 홍준표가 이준석을 지지하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패착임을 본인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자,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보면은 지금 이제 미국 거죠. 모닝 컨설트의 5월 2일에서 8일 조사 결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46%입니다. 지지율이. 이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내 언론 보도만 보면은 트럼프가 위태위태한 것처럼 자꾸 묘사를 하는데 그때는 정말 데이터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흔들립니다. 40% 이하로 떨어지면 위험해요. 근데 지난번에도 한 이 정도는 됐던 것 같거든요. 아니면 이보다 살짝 날았거나 지금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한테는 제일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심을 잡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는 흔들리지 않는다. 지금 푸틴과 트럼프의 관계는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에 있어서 엄청나게 지금 큰 영향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아직도 윤석열도 조사를 하더라고요. 22개국 중에 21인데 18%인가 그래요. 18%인가. 그게 18%는 핵심 지지층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 김문수가 한 30%, 35% 받고 있어요. 예, 그 차이 한번 유림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 35% 중에 18%는 어떻게 보면 정광훈 시리즈 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정광훈 이야기가 드니까 또 문득 생각이 드는 것이 진보 보수로 나눌 게 아니라 지금 개신교에 대한 지적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리고 정광훈에 대해서 개신교의 주류 세력이 비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연구자 차원에서라도 불교, 기독교 하면 우리 두 양대 종교잖아요. 여기 기타 이렇게 묶은 다음에 종교 성향하고 정치 성향 이게 어떻게 되는지 구분하는 데이터 좀 한번 누가 여론조사 해봤으면 좋겠어요. 항목만 하나 더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는 보수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중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말고 교회 다니시나요?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중에 개신교? 카톨릭? 가르고 여기는 불교.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나라 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아주 오랜만에 그 당시 이제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제가 일주일간 지리산 여행을 갔었습니다. 오토바이 여행을. 그때 그걸 쭉 살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를 임하는 어떤 마음에 대한 어떤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때 제 마음을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드리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제가 이걸 한 6편 정도 마련했는데 평균 뭐라고 할까 조회수가 2, 3천? 많이 본 게 5천 이 정도였으니까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아시는 분 없으시라고 봅니다. 그때 3월에 갔기 때문에 지리산 저 위에 저쪽이 아마 그쪽일 겁니다. 저기 어디냐 노고단 쪽이에요. 눈 왔습니다. 거기 밑에는 산수유꽃이 폈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배움의 시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상심과 일깨움 이렇게 제목을 제가 썼고요. 그게 또 산수유꽃은 밑에 폈고 위에는 눈이 내리는 이런 상황하고 절묘하게 맞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의 변화도 같죠. 윤석열이라는 산에 과거에 차갑게 눈이 내리고 있지만 밑에는 봄꽃이 지금 피어 올라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드라마틱하잖아요. 밑에는 꽃이고 올라가면 눈이 쌓여 있어요. 그게 제가 그때로 경험했던 일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세계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밑에 꽃이 있는지 몰라요. 네. 그다음 제가 그때 이제 피아골에 가면 연곡사라고 있는데 의외로 유명하진 않더라고요. 저는 이때까지 여러 군데 절을 가봤을 때 가장 저한테 많은 것이 왔거든요. 이 절에 방문함으로써 제가 절만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가고요. 또 성당도 구경하러 다닙니다. 근데 이 절만큼은 저한테 상당히 큰 메시지가 있었고, 제가 내려서 들어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뭐 무협지 같죠? 정말 그랬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이시죠? 우박 떨어지는 거.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날씨가 이러니까 사람이 전혀 없었어요. 평일이고 당연히. 지리산 전체 사람이 관광객이 거의 없었을 때예요. 지금 눈도 오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가 도선의 사리를 가진 부도가 있는 사리탑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곳이에요. 그래서 그냥 상당히 기가 세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저는 그런 느낌 받거든요. 어디 가면은 여기는 뭐가 많이 모여 있구나. 그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 부분을. 네. 또 억울한 일이 많이 발생한 곳, 이런 곳에서도 그 느낌이 다르지만 그게 있어요. 뭐가 느껴지거든요. 이 같은 경우는 저항을 하면서 종교의 힘으로 그걸 무마시키려는 되게 종합적인 생각? 전체적으로 엄청 강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예. 거기에서 느낀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대가 딱 그거랑 맞아요. 3년 만에 여러분이 만약에 공감을 하신다면은 세상이 엄청나게 빠르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체감하실 겁니다. 지리산 연곡사. 자, 뭐 백제 때 만들어진 것이고 도선국사, 도선이 있죠. 제가 오늘도 링크는 걸어놓겠습니다만 제가 그 도선 비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연이 많아요. 이 절이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는 영국사 스님들이 성경 활동을 했다. 그래서 보복으로 왜군이 완전히 태웠다. 이래 돼 있거든요. 1차. 그리고 또 일제 식민지 살이할 때는 항일 의병의 근거지. 이 절 내에서 의병장이 순국한 곳이라고 비가 서 있습니다. 이 절의 역사와 전통을 아시겠죠. 항일 의병이나 의병의 근거지라는 이유로 일본군에 의해서 완전히 전소되었다. 그랬죠. 그 다음 50년 6.25 전쟁으로 또다시 전소되는 순환을 겪었다. 여러분 제대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유명 사찰에 가보시 큰 절이어야 돼요. 왜냐 그래야지 의병들이 모이고 뭐 이런 게 되니까. 절에 가보면은 6.25 때 탔다는 부분들이 있어요. 누가 태웠는지 이야기 안 하는 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국군이 태운 겁니다. 우리가 태운 거예요. 예, 청야 작전이라고 그러죠. 예, 게릴라들이 빨치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지를 태워버리는 겁니다. 미리 마을들은 소개하고 마을로 태워버리죠. 사람들 다 내려오게 하고. 자, 6.25 전쟁으로 또다시 전소된다. 즉 우리의 역사의 중요한 흐름에서 몸으로 피부로 부대꼈던 곳입니다. 이 절이. 이런 절에서 뭔가 느낌이 온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봐요. 그게 역사와 전통이에요. 그게 묻어나요 다. 그냥 기운에서 드러나고 안에 어떤 남겨진 유물이나 건축물에서도 그게 느껴져요. 자, 거기다가 도선이 있었다. 도선은 미래를 얘기했죠. 네. 자, 여기 보면은 큰 비가 있는데 그 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6.25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6.25 전쟁 기간 중에는 이 지리산 일대에서 약 2만 명이나 되는 군인과 민간인들이 동족의 가슴에 서로 총뿌리를 겨누며 죽어가야 했던 슬픈 역사가 있었다. 즉 이것은 거기에 살던 사람들하고 국군 그리고 빨치산 여기서 2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2만 명. 자, 그래서 여러분 지리산에 벚꽃놀이, 벚꽃 구경도 가고 여러 가지 뭐 제철국 뭐 잡수로도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시지만 이건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죠. 빨치산 기념관도 거기 있어요. 한쪽 계곡에 가보면 산청 쪽으로 라고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가봤는데 거기 보면은 마지막 빨치산이 68년, 하여튼 60년대 후반까지 있었어요. 제 생일, 제가 태어났던 때부터 뒤에까지 있었더라고요. 그럼 전쟁은 53년에 끝났는데 15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 절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의 힘이에요. 아니 좀 먹고 살기에 바쁜 민초들은 빨간색, 파란색 거기 휘둘리면서 살지만
도를 닦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가톨릭의 신부든 개신교의 목사든 절에 중이든 그죠? 제가 그래서 이 느낌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처음이거든요. 강렬하게. 제가 여러 성당을 다녀봅니다만, 그 성당에 하고 이런 우리의 이런 어려웠던 상황하고 연계되는 흔적이 없어요. 그거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딱 하나 봤던 것은 강화도에 가면은 성공회 성당이 있어요. 그 개신교 일종이에요. 영국에서 들어온 거. 거기 가면은 강화에 그 한옥 그 성당, 성공회 성당 하나 있었는데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가보면은 그 뜰에 독립운동했던 자기들의 교인들을 위한 탑을 조그만 걸 지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저는 유일하게 봤던 겁니다. 다른 데는 뭐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성당과 교회를 다 가본 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그거 딱 가보면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부터 흐름, 건축 이런 거에서 거기 다 묻어 있어요. 묻어 있어요. 그게. 예. 그래서 종교라면 특히 이 시대의 종교라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이거든요. 우리를 사실 이어주는 거. 그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이것도 죄송합니다. 같은 조국을 꿈꾸었으나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했던 민족의 운명은 아직도 치유되지 않고 분단의 상처로 우리 곁에 남아있다. 이 정도, 이거 사실관계 이야기한 거잖아요. 이 정도도 간복스러워요. 종교단체에서. 이 정도 해석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큰 탑을 위로한다 그래서 피아골이면은 가장 그 접전에 심했던 곳입니다. 피로 물든 피아골이잖아요. 거기서 이 정도 세워줄 수 있었어야죠. 예,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가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구나. 예, 이런 생각을 지금 보면 다시 듭니다. 최근에 그 정광훈 세력들의 어떤 망발을 봤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또 이 보면 이건 이제 구례에 가서 제가 찍은 것 같은데, 예, 이게 어떤 의병장이 조금 전에 아마 그 의병장일 거예요. 영국사 경내에서 순국한 의병장이라고 보는데 고시성을 가진 사람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태극기에다가 혈서를 쓴 거예요. 불원복. 오른쪽부터 읽어야 되죠. 멀원자. 회복할 때 복자죠. 광복이 멀지 않았다. 예,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게 설명해 보면은 주역의 지뢰복계에서 나온 것이다. 복자를 회복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도 그때 이제 한자 공부 삼아 주역을 보고 있을 때라 주역이 지금 사실 우리나라 태극기가 주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가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는 광복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불사르면서 불원복이라고 했죠. 광복이 멀지 않았다고. 지금은 누군가가 세상은 그렇게 다 돌아가고 있는데 윤석열도 찍혀 나갈까 말까 마지막 발악을 준비 중인 그런 상황에서 불원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통일이 멀지 않았다고. 자, 그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느끼냐면 큰 제 개인적인 성향이죠. 큰 공감대를 느끼고 공감을 했고 한 일주일 지리산 곳곳을 누비면서 이런 흔적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리산은 확실히 어머니의 산이구나. 품어주는구나. 예. 이런 주류 세력과 다른 어떤 믿음과 희망을 가진 사람들한테 안식처를 제공했구나. 나도 그런 부류구나. 말단이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학교 생활도 편하지 않았고 직장 생활도 편하지 않았고 그렇지만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안 맞고 그래서 그때 이 여행을 하면서 윤석열이 당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동시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속하는 그 안식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여기구나. 이런 부류구나. 예, 나는 이쪽이구나. 그래서 직장생활 안 맞는 거고, 학교 생활도 잘 안 맞는 거구나. 뭔가 집중이 안 됐던 거구나. 혼신의 힘이 다 쓰여지지가 않았던 거구나.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나보고 항상 타박을 했구나. 너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집요함이 없냐. 그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 채널 지금 몇 년 하잖아요.
일주일에 5, 6회씩 하면서 영상 올리면서 집요하죠. 끈질기죠. 제가 학교 시절 우리 부모님이 아쉬워했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난 근면성실하지 못하구나. 머리는 쓸만한데 열심히 못하는구나. 체력이 약한가? 왜 이렇게 잡생각이 많지? 그런 것들이 해소되는 순간입니다. 예, 나는 이런 부류구나. 예, 말단이지만. 자, 또 하나 느낀 것은 제가 이번에 이제 여수도 다녀오고 우리 집 아이들하고 여기를 갔습니다. 마고성, 삼성궁이라고도 하죠. 이 사진 하나 앞에 넣어야 되겠네요. 네네. 자, 예, 여기가 이제 삼성궁입니다. 예, 예. 이때를 보면은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민족 종교 어떤 세력이고 어떤 공동체 이런 거거든요. 예. 이게 지금은 그때 제가 3월달에 갔을 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 혼자 다 돌아봤어요. 저 혼자 다 혼자서. 예, 다 돌아봤는데 이번에는 갔더니 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5월달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주말도 끼고 이래가지고 막 관광버스 꽉꽉 들어오고 이랬던데 여기가 거기에 어떤 지도자입니다. 이름이 한풀 선사예요. 자, 저 이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3년 전에 생각 못했던 걸 이제는 다시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한풀 선사다. 그 밑에 언급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한을 풀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한을 푼다. 예. 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큰 풀이다. 풀은 뭡니까? 대중이고 민초거든요. 음량으로 보자면 음이에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2020년 10월 25일 몇십 년, 50년간 준비한 거거든요. 사람 손으로 다 쌓은 거예요. 이것들을. 삼성궁 그랜드 오픈을 준비 중이다. 지금 입장료 8,000원, 아이들은 3,000원 받으면서 돈벌이도 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왜 2020년에 나가겠다고 그랬느냐. 세상에 나는 오픈한다. 이때까지만 도만 닦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나가서 이때까지 우리가 준비해 왔던 거, 예. 뭐 당군 이름에서 나오죠. 우리 전통적인 제가 우리 채널에서 가끔 다 문화의 힘에서 다루는 그런 내용들을 실행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동양 생각의 정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계속 개성하고 있다. 개성하는 세력의 주류다. 우리 세상의 흐름을 알고 있다. 양의 세상에서 음의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 그때를 맞춰서 우리가 키워왔던 제자들을 세상에 풀어놓을 거다. 이게 2020년으로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의 말을 추종해가지고 그에 꿰어 맞추고 있느냐, 도선대사의 비기를 보고 꿰어 맞추고 있느냐, 아닙니다. 제가 관찰한 것과 그들이 말하는 것이 우연히 맞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공감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깊이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왜 2020년에 그랜드 오픈 세상에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을까? 그 이후로 이걸 아마 공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자, 이 사진은 아까 영국사하고는 저 반대쪽 편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경상도 쪽에 있습니다. 삼양이나 산청 쪽으로. 실상사인데 여기도 내공이 있는 절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진 한 장이 다 보여준다고 봅니다. 일단 뒤에 세월호를 기리는 노란 리본이 절의 다른 풍경과 너무나 잘 녹아 있고 이 당시 계절도 그래서 모든 게 약간 잿빛에 가까운데 저 노란색이 돋보이는 그런 시각적 효과도 컸습니다. 근데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앞쪽에 있는 솥대에 새들이 앉아있는 조형물. 어떻게 보면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건 샤머니즘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불교가 오기 전에, 유교가 오기 전에, 기독교가 오기 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이고 고대인들의 철학 사상이잖아요. 그죠? 당군이나 그 전에 정동기 시절부터 있었던 생각입니다. 유라시아 대륙 전반에서 관찰되는 내용이에요. 소위 최치원이 이야기한 우리한테는 삼교 이전에 조상대대로 내려오던 도가 있었다. 삼교를 포괄하는 도가 있었다라는 거. 그게 풍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게 밝음의 도라고 제가 이두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그 조형물들을 이렇게 그들의 집터에다가 녹아 흐르게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절에 살아왔던 사람들 또는 그 리더들이나 주요 신도들이지요. 또 신도들이 돈을 내서 이런 것들 짓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런 격이 있구나. 이 절은 그런 방식의 격이 있구나. 그것은 제가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격이거든요. 지금 세상을 위무한다는 것은 중생을 하고 공감을 한다는 것이 이거잖아요. 그리고 난 튀지 않는다. 불교가 잘났네 하지 않는다. 돈은 모든 종교를 벗어나 있다. 현재 절이라는 머리 깎고 중이라는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지만 모든 걸 우리가 포용해야 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영국사와는 또 다른 면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것은 그 절이 가지고 있는 격이다. 영국사의 격이 있었다. 여기는 훨씬 따스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를 포용하는구나. 왜 교회나 성당에 가면은 머리가 저절로 숙여지게 하는 그런 디자인을 했을까? 나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너 내 안에 들어왔어. 심하게 이야기하면 너는 나의 포로가 된 거야. 나를 믿어야만 해. 그런 것을 강조할까? 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분위기가. 여기는 안 그렇거든요, 저는. 내가 절에 짓눌리잖아요. 모든 절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이들 절에서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남긴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걸 보고 정리를 제가 한 말이에요. 타협해야 할 것, 용서해야 할 것. 살기 위해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반드시 잊지 말고 벌 줘야 될 것은 꼭 잊지 말아야 되겠죠. 세월호, 이번 내란 사건. 예. 그것이 우리가 새로 출발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고, 또 영국사나 실성사를 잇는 또 다른 절이나 또 나아진 모습의 기독교가 가는 방향을 그 과정에 동참함으로써 우리한테 줘야 될 것입니다.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참을. 자, 카톨릭도 제국주의 국가의 우월한 종교로서 우리를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입장으로 들어왔어요. 개신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센 나라들의 종교라서 자리를 잡는데 큰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일제의 식민지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죠. 특히 카톨릭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카톨릭이 사과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없는 거예요. 독립운동의 흔적이 거기에. 그 민초들 대변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죠. 개신교도 그 흔적이 적어요. 우리를 교화의 대상으로 봤거든요. 너희는 부족하다. 사실 더 큰데 애가 어른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희한하게 뒤틀린 모습으로 그렇게 흘러왔고,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군데 불교 썩은 모습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내란 사태에 있어서도 조교종 수뇌부의 이야기와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수뇌부의 입장은 엄청나게 많이 달랐습니다. 자,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3년 전에 윤석열이 뽑히는 걸 보고 이번 선거에 임하는 우리의 최소한 저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